대낮에 부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해 사건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 순간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피의자인 50대 남성 유튜버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게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그 부산에 그 법조타운이 그 연수구에 있는데 말이죠. 네. 발생 시간은 이제 오전 한 10시경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번화한 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법조타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판 상황 또 변호인에 대한 만남 아주 상당히 번화한 그 장소인데 이 가해자도 유튜브였고 피해자도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준비했던 그 흉기로 공격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이용해서 2시간 만에 사실은 이제 검거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이날 당일에 이 가해자의 본인의 재판이 사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피고인의 그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 재판을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고소 등을 해서 내가 재판을 하겠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앙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서로 유튜버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비슷했고 또 특히 그 가해 유튜버의 그 여자친구를 이 피해자가 비난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그 갈등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앙심이 끔찍한 살해 사건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피해자가 사실 무엇인가 불안감을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 법원에서 혹시 끔찍한 일이 생기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이제 방송도 또 그 유튜브 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가해자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공격 행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시간 방송 중이었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방송이. 네. 그래서 아주 비명 소리도 그대로 이 유튜브 방송에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퍼져서 당일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는 무려 35만 명, 40만 명이 이 유튜버의 목소리를 듣고 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된 이런 상당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더 좀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일단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 빠르게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실질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네. 그 취지는 네.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를 법관이 직접 면전에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도 사실은 도주를 했었으니까 도주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고 또 영상 등에 관해서는 분명한 직접 공격 행위의 증거도 있고 즉 범죄의 소명은 이미 다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그런 실익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서류상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는가를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죠. 네. 그렇다 본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영장실질심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빠르게 네.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실 때 이 피의자가 좀 준비된 도구라든지 좀 계획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우발성을 이제 강조를 하지만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네. 어쨌든 목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감형을 받으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이 방어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의 외관 등을 보면 다분히 계획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흉기를 두 자루를 이미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영상 등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모습을 흉기를 숨겨서 붉은색 천으로 말이죠.
뭐 이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죠. 우발적 범죄는 그 상황에 흥분감에 못 이겨서 주변에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정한 유해 행위를 하는 게 뭐 우발성인데 벌써 미리 계획을 했고 표적도 명확하게 정했고 더군다나 도주까지 미리 계획을 했던 점이죠. 즉 차량도 렌트를 해서 행위, 공격 행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타고 도주를 했고 뭐 이런 그 종합적인 상황이 그냥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의 상황을 아마 뭐 경찰이 여러 가지 입증 자료로 뭐 제시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미리 소위 말해서 앙심에 근거해서 저 상대방을 꼭 공격과 무엇인가 살해라고 한 결과를 생기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 근저에는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서로 간의 고소 고발 그 건수가 무려 200건에 지금 육박하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주 그 증오와 앙심이 극에 이르렀고 이런 왜곡된 생각을 결국은 유튜브 문화가 이렇게 조장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다분히 계획성이 농후한 살인 사건이다라고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뭐 커피숍을 들르기도 했고요. 바다를 못 봐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검거된 그 직후에 네. 뭐 가족하고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아주 지금 이 중요한 뭐 이런 급박한 순간인데 그때 본인이 유튜브에 남긴 그 글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역시 구독자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쭉 얘기의 그 취지를 요약하게 되면은 그 구독자님들께 상당히 그 죄송하고 더군다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해치는 이런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구독자님 죄송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검거가 된 것에 대해서 바다를 보지 못하고 검거가 돼서 역시 그 아쉽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살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에 타인의 생명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두려움 또는 뉘우침, 뭐 공감력 뭐 이것은 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대목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앙심이 확신적 행위로까지 연결되었던 그런 사안이 지금 남겨진 이러한 글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냐. 좀 요약하게 되면은 유튜브에서의 무엇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투쟁적 그 욕구가 앙심으로 그 변했고 또 이것이 결국은 제3자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또 제3자에 대한 결국 구독자죠. 구독자들에 대한 계속 인정투쟁적 욕구 뭐 이런 것이 혼합된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글에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법적 공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가 뭐 살인 이외에도 더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살인죄는 우리가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살인죄 이외에 예를 들면 지금 고소 고발 건이 그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고소 고발에 대한 안갚음과 보복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가중돼서 그 특가법상 보복 살해의 혐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즉 일반 살인, 보통 살해는 그 5년 무기 사기, 5년 무기 사형이 양형 결과라고 한다면 이 보복 살해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그다음에 사형 아주 그 중형인 거죠. 그 취지는 다른 살인 사건하고 달리 그 목적이 국가 형벌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겁을 줘서 고소했다라고 수사 협조했다고 또는 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겁을 먹어서 소위 말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협조를 안 하게 되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살해보다 더 가중하는 것으로 특가법에 그 정해져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더군다나 뭐 비공식적인 뭐 통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사건이 혹시 법원 근처에서 법원 앞에서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중형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든 도합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중형을 뭐 면치는 못하지 않겠는가. 뭐 일단 잠정 추정을 합니다만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변호 전략과 또 재판관의 당시의 그 심증 형성 뭐 등에 따라서 좀 달리 예상합니다만 요약하게 되면 중형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오래 지속돼 온 거잖아요. 그 동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또 서로를 향해서 뭐 비방 그리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안 좋아 왔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 지금 문제는 유튜버끼리의 갈등이 유발이 됐다. 이 점에서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즉 유튜브 그 생태계가 사실 이러한 끔찍한 살인, 보복 살인까지 야기를 시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견된 참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유튜버가 과거에 여러 가지 뭐 폐해가 사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의미에서 점점 진화 발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의 그 문제점은 이를테면 음란성이 있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지난 시기에서는 이른바 그 현피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서 실제로 뭐 싸우는 이런 형태까지 갈등 상황이 그 진화 발전하게 되었고, 그 왜냐하면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리고 또 상대방을 그 비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범죄 영상물까지 올리고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 유튜브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수익 구조가 아주 잘 창출되다 보니까 네. 극단성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태에서 결국은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물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헬 파티라고 이렇게 뭐 속어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신 공격, 비방, 욕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댓글도 올라가고 응원도 더 심하게 되고요. 뭐 이런 것이 악순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런 갈등 상황을 서로 물리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상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판의 계기가 된 것이 이 두 사람이 이런 갈등 상황이 있다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폭행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지금 그 빈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유튜브 생태계의 문제다. 뭐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을 하는 그 과정도 유튜브에 그 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경찰에 검거가 되면 경찰에게 소위 말해서 공격 행위, 모욕 그런 것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상태에다 그 보니까 이와 같은 생태계 자체가 네. 극단적인 사례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유튜브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유튜브 내에서의 이런 비방하는 문화가 현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뭐 최근에 제가 뭐 몇 가지만 설명을 뭐 드렸습니다만 그것 뭐 이외에도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폭력에 대한 훈계 내용의 유튜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 조직 폭력배가 와서 이 유튜버들 공격하는 거 하면 또는 본인이 조직 폭력배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행사에 가서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는 이런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그 해외에 성매매를 직접 가는 이런 것도 또 찍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범죄물이 유튜브화하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이제 범죄로까지 그 연결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 일어나게 되느냐? 물론 수익 구조라고 하는 이런 목적성도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제3자 효과죠. 이른바 이제 그 관중이 있다, 어디언스 이펙트, 관중 효과입니다. 이 구독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고 네가 그렇게 약하면 저 다른 경쟁 유튜버한테 진다. 뭐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 방조 아닌 방조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결국은 유튜브의 수익 구조도 올려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도 유튜브로서 계속 간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뭐 그런 그 모습들이 결국은 유튜브의 범죄 영상물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유튜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유튜브들에 대한 일반적인 미디어 교육도 분명히 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고 제재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쭉 이 설명드린 이런 영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제거를 하거나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최근에 유럽 등의 나라에서 사실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와 같은 영상물의 폐해가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허위 영상물 또는 지나친 비방, 폭력, 그다음에 폭행 이것은 건전한 유튜브의 기본 영상 구조하고는 딴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좀 개정을 통해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생각할 지점이 많은 사건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